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10월 4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이 민주통합당이 내곡동 특검 후보로 김영태, 이광범 변호사를 복수 추천을 했죠. 이 특검법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 두 명의 후보 가운데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을 해야 하는데 어제 이걸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이 여야 간 협의 과정을 지키지 않았다. 바로 이것인데요. 하지만 내곡동 특검법 조문 어디를 뒤져봐도 민주통합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여당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글귀는 없습니다. 다만 19대 국회 개원 협상 때 원만하게 협의한다. 이런 구두 합의만 있을 뿐인데 이걸 청와대가 빌미 삼은 겁니다. 이 지점에서 법조문보다 구두 합의가 더 중요하냐는 반문이 당장 불거지지만 100번 양보를 해서 구두 합의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한다고 인정한다고 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야 간 협의 과정은 거쳤고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새누리당이 제시한 후보군을 민주통합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바로 이 대목에서 분명히 할 게 있는데요. 협의는 합의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논의는 하되 의견 일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게 바로 협의입니다. 이렇게 보면 민주통합당은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친 것이고 청와대의 주장은 궁색한 주장에 불과한 셈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조목조목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청와대의 특검 임명 거부는 제 입맛에 맞는 후보가 없는 데 따른 거부이죠. 더 간단히 말하면 땡깡인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누가 특검이 되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가 강성이고 야성이고를 떠나서 말이죠. 그런 점에서 청와대의 특검 임명 거부는 자기 고백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털기 전 뉴스로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노조 파악에 개입 혐의를 확인하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법인 인가 취소와 함께 심종두 대표의 노무사 자격 박탈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무법인 인가 취소를 위해서는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하고 노무사 자격 박탈 여부도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어서 이번 주 주말께 창조 컨설팅에 이런 사실을 통보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노동부, 나아가 이 권력 전반과 창조 컨설팅의 관계는 어찌 되는 걸까요? 이건 별로 말이 없겠죠. 한국은행이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2010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모두 461번 골프장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본부가 소유한 8곳 골프장의 회원권 10개 이용 실적을 보면 342회 가운데 69%인 237회가 금통위원 등 하는 고위층이 사용한 것이고 평일에 골프장을 찾은 사례도 같은 기간에 51회에 달했다고 합니다. 일부 제외 사무소는 광복절, 개천절은 물론 이 천안함 일주기에도 그린을 밟았다고 합니다. 물가는 비상인데 한국은행 직원들은 여유 만만입니다. 정부가 보육원, 그러니까 과거 고아원으로 불렸던 것이죠. 이 보육원 아이들의 식비 예산을 한 끼 3,000원으로 현실화해달라는 한국아동복지협회의 요청을 무시하고 내년 밥값을 1,500원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에 확정된 정부 예산안에서 보육원 아동 16,000명에게 한 달 지원할 금액을 15만 9천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의복비 등 2만 원을 제외하면 한 끼 밥값은 1,5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올해 식비가 1,400원이었으니까 100원 올려준 셈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올리지를 말든지 무슨 개평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털기전 뉴스였습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제가 구상하는 선대위는 후보가 정점이 되는 그런 피라미드형 선대위가 아닙니다. 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 캠프, 그리고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 캠프, 그리고 정책 의제 중심의 미래 캠프가 수평적으로 결합하는 네트워크 선대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이 저와 담쟁이 기획단의 구상입니다. 이 문재인 후보가 캠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가 나왔죠. 공동선대위원장 1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선대위 산하 시민 캠프를 꾸리면서 15명의 공동대표를 위촉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문성근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함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를 계승해온 바로 그분인데요. 오늘은 문성근 시민캠프 공동대표와 함께 대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역구 활동하고요. 예. 북강서울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대선과 시민의 역할이라 그럴까? 그다음에 정당 혁신 문제 이런 거를 주제로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회 하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북강서울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영남 지역 표심이 요동치고 있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확연히 느낍니다. 현장에서 진짜로 느껴요? 예,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활동가들께서 이렇게 지난 총선에 이제 40%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민주진영이. 예. 근데 이제 제 경우는 이제 45 뭐 이렇게 받았었죠. 근데 그때 이제 낙담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니까 마지막 2, 3%가 안 된다라는 거라 그럴까. 네.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그 지역 분위기가 네. 차츰차츰 아무래도 박근혜는 안 되겠다. 오. 예, 그런 얘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활동가들이 굉장히 용기를 얻고 있어요. 박근혜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그 정서가 그렇게 형성되는 결정적 계기가 뭐였던 건가요, 그러면? 저는 국가관 얘기할 때 끝났다고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건 그건 그 자신의 국가관에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막바로 이양구 대표가 이해찬 의원의 의원 자격 심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네. 그거는 총리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통성 자체에 대한 부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심각한 도발이었고, 근데 그래서 국가관 얘기했을 때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근데 이제 그게 좀 더 가다가 이제 판결이 2개다까지 간 거죠. 사실 이 부산 하면은 지금은 그렇지만 11.6의 결정적 계기를 부여한 게 부마 항쟁이었고 그렇죠. 사실 부마라고 하는 게 이제 부산 마산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부산은 이제 전통적으로 야도였던 곳인데 결국 어쩌면 또 일정하게 역사적으로 뭔가 맞닿아 있다고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거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후보와 유권자 간의 연애다. 예.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호소를 하면 이렇게 듣다가 차츰차츰 괜찮게 느껴진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0번째가 안 나보아는 나무 없다. 연애의 법칙 이런 겁니까?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거 좀 폭력적이고 소통을 하면서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4.11 총선 때 이제 민주당의 지역적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예. 근데 실제로 민주통합당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정당사상 가장 광범위한 세력이 모인 정당이고 민주통합당 경우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 잔상이 남아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그 과정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경선도 거쳤고 계속 이제 아예 사실은 그 참여정부 끝나고 양산으로 이사를 했던 분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마음이 조금씩 열려가는 단계까지 네. 간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추석 직후에 이제 국제신문 조사는 50%를 넘었더라고요, 문재인 후보가. 오호. 박근혜
후보하고 양자 대결에서. 오,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국제신문 조사에서? 예, 예. 50대 43인가 뭐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제 문재인의 진심을 그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당히 연애가 깊어진 거죠. 지속될 수 있다고 보세요? 대선 때까지? 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총선 때를 한번 되돌아보면 초기에는 상당히 바람이 인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가 마지막에 가서 좀 뒷심이 좀 딸렸던 측면이 있잖아요. 이번 대선에서도 좀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현장에서는 못 느끼는 거였어요. 언론의 희망이었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바람이 일질 않고 있었고 그랬습니까? 네, 일기를 원했던 거죠. 언론의 네. 과장 보도였네요. 네, 그렇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은 분명히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경우도 그 여론조사가 한 15개쯤 나왔고 예. 한 3분의 2는 제가 이기는 걸로 나오고 3분의 1은 상대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단 한 번도 제가 50%를 넘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아는 거죠. 수도권에서는 제가 만약에 46대 41로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 그럼 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근데 그 거기서 제가 45, 그분이 43이다. 그러면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분위기가 더 좋다면 진짜로 40%를 지금 초과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주 최소한으로 잡아도. 네, 40%는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래요? 지금 그 부산시당 목표는 55%입니다. 이걸 또 너무 높게 잡은 게 그 아니에요. 의지를 갖고 뛰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딱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55%요? 네. 12월 19일에 보겠습니다. 아니 박지호 저 부산시당 위원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 양반이 이렇게 목표를 높게 잡고 얘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시민 캠프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선대위 밑에 3개의 캠프가 있는데 네. 민주 캠프가 있고 미래 캠프가 있고 이번에 시민 캠프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건데 이제 민주 캠프는 주로 이제 당내 인사들 중심으로 꾸려진 네. 거고 이제 정책 파트를 담당하는 게 미래 캠프고. 그렇죠. 그럼 시민 캠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창당할 때 합의문이 있거든요. 네. 그때 기존의 오프 정당에다가 인터넷과 SNS를 활용한 오늘 탑재한 그렇죠. 네트워크형 정당을 건설한다. 그렇죠. 이렇게 예. 합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의 제도를 넘어서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의 감인데 그동안 정당이 당원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있었다면 벽을 걸고 네. 시민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정당 구조로 가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온과 오프가 결합된 정당으로 가는 과정에 지금 그 시민 캠프가 자리하고 있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과 소통을 통해서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겠다라고는 활동 목표가 설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럼 한번 아주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유권자들을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어떤 참여 방식을 끌어내고자 하는 겁니까 계획이? 그러니까 올해 그 직능별 대표의 그러니까 직능별 모임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그러니까 앱과 스마트폰 앱과 사이트에 참여를 들어오시게 되면 직능을 선택하면 직능으로 구분이 되면서 동시에 지역도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잠깐 공동대표를 15명을 위촉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겁니까? 그러니까 직능을 안배하기 위해서. 직능을 전체를 안는 거죠. 특히 이제 뭐 그 골목 상권 보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제 독자적인 브랜드 빵집을 성공시키고 있는 분이라든지 또 장애인으로서 고통받으면서 그 의지를 보인 분이라든지 이렇게 직능별로 그 공동 대표면서 직능 쪽으로 참여하시는 거죠. 그 지역으로 활동되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지역 그 직능 안에서 정책적 주문이 있으면 그게 미래 캠프로 연결이 되면서 정책과도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당원들만이 아니라 시민들까지 같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런 거죠.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이 일단 1차 목표가 되겠네요. 예. 거기서 이제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적극적으로 회원을 가입하는 분들 중심으로 이를테면 정규군 10만. 그다음에 그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서 정보를 늘 제공받는 정도, 그러니까 지켜보는, 그러니까 마음을 돕는 이런 시민군 100만.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뭐 정규군으로 오셔도 되고요. 그것이 이제 민주통합당이 진화해 가는 방향인 거죠. 정당 구조가 그렇게 변해갈 것이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성근 대표께서는
그러면 직능을 말씀하셨으니까 어느 쪽을 관정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일단 뭐랄까 정당 혁신 운동을 해온 거잖아요. 국민의혁명이라는 그렇죠. 예. 것이. 그러니까 어떤 정당 모델로 가자는 것을 이 안에서 실천해내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직능 대표라기보다 조직화에 전체적인 관심을 갖는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러니까 구성은 됐고 이제 바로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계획 조금 더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어떤 정책 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힐링 무슨 코리아 해서 그 문화 강좌를 한다든지 이래서 아마 한 2-3개 정도 팀이 구성이 돼서 전국을 순방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지금 중앙선대위원장 10명이 위촉이 됐습니다. 네. 지금 문성건 대표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10명에 대해서? 네, 용광로 캠프를, 선대본을 만든다고 하셨고, 그대로 잘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저도 오면서 들었는데, 고위 무슨, 전략회의 전략회의 이런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후보 3명, 그 다음에 박지원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한명숙 고문, 저희 김한길 최고. 그렇게 해서 8분이 후보 포함해서 이렇게 고위 전략회의 이런 것도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선대본 위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민주통합당의 전체 힘이 다 지금 선대본 안에 골고루 배치됐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일부 언론은 후보 비서실하고 전략기획실 쪽에 과거 노무현 청와대에 이제 있었던 사람들이 다수 그러니까 배치가 된 것을 두고 이게 다시 또 이제 개파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을 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참여정부 때 비서진 했던 사람들은 선대본 들어가면 안 되나요? 이게 지금 소위 친노 프레임이라는 건데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사실 친노가 있긴 있겠죠. 실체가 있습니다. 저도 친노라고 구분한다면 부인하지는 않겠어요. 다만 친 DJ고 친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정부, 그러니까 노무현이라는 정치인과 처음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 안희정 지사라든지 이광재 지사라든지 그런 분들과 그다음에 참여정부 시절에 처음 합류한 사람들 그런 분들을 친노라고 부른다면 한 10%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정세균 후보, 김두관 후보 다 친노로 스스로 생각하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70%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 때 또는 김대중 총재와 같이 정치를 시작해서 그때도 장관을 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참여정부 때 장관을 하거나 국회의원을 하거나 이러신 분들 경우에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것 자체가 그야말로 갈라치고 소모적인 프레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비서실장을 하셨던 분으로서 당시에 손발을 맞췄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만 봐도 아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실무적인 보좌는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또 일각에서는 손발 아니냐 후보의 손발은 사실 후보가 잘 맞아야 되고 후보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친노로 볼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큰 문제가 없는 인사다. 물론 이렇게도 지적을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 어떤 걸 우려를 하냐면 이제 과거 대선 요번 말고 과거 대선에 이제 후보 주의를 누가 감싸고 있었고 공식적인 선대위 체제와는 별도로 몇몇의 측근 그룹이 결국은 후보의 최종 결정을 좌우하는 이런 악패가 나타났던 측면이 있고 그것이 후보의 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결과가 있었던 게 엄연한 사실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너무 같은 성향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을 때 오히려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이 점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문재인 후보 경우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이제 혁신과 통합부터 깊게 이제 관계를 하면서 이제 보다 보면 이렇게 틀을 만들고 깊게 생각을 해서 틀을 만들면 굉장히 존중하면서 움직여 가거든요. 시스템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획단 회의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박영선 최고 등등해서 모이셨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최고 결정 단위로서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능이 무시된다거나 뭐가 뒤집어진 게 한 번도 예가 없는 거고 잘 가고 있으니까 뭐랄까 저도 보면서 문재인 후보 경우에 예전에는 그냥 얘기를 듣고
잘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안 하시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혁신과 통합하면서 이게 변해 가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당신이 맡은 일에 따라서 저 이제 변화가 있는 거겠죠. 네. 그 후보 출마를 딱 선언한 다음부터는 아주 과단성이 있더라고요. 물론 아주 심사숙고하고 안정감이 있으면서 네.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 집행을 한다 그럴까요? 예,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문재인 후보를 믿고 같이 힘을 합쳐야죠. 그러니까 감히 이런 표현이 적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성근 대표께서 보실 때 문재인 후보는 리더로서 진화하고 있다. 이런 겁니까? 아니 그런 자질이 있는 분이었는데 이를테면 비서실장 할 때는 네. 남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그거를 대통령께 보고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결정하는 자리가 예, 아니죠. 그런 자리가 아니었기 예. 때문에 그런 일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 남의 의견을 그냥 그 자리에서 치고 나의 의견을 강조한다든지 네. 이런 걸 안 해오셨다는 거죠 그동안 혁신과 통합 때도. 근데 이제 후보가 되고 국사를 맡겠다라고 결정한 다음에는 거기에 맞는 그 사고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그 선대위와 관련해서 요 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은 여권 인사로 분류되어 왔던 분인데 이번에 영입을 했습니다.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게 윤여준 전 장관께서 그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에게 경고하는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합리적인 보수의 길을 늘 걷고 싶어 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극우로 가버린 거잖아요, 친박이.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 역사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문재인 캠프로 합류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경고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에 대한 경고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새누리당에 대한 메시지는 그렇다 하고 네. 이제 여기로 합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분의 역할은 어떻게 되고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예, 저는 왜냐면 시민 캠프라서 그 지금 그 영입할 때 문재인 후보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게 그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에서 여쭤보는 건데 이제 그분은 네네. 보통 이제 전략통으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꼽히는 분이고 네, 이제 네. 그 선거 기획을 하고 이런 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또 영입되자마자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선거에 그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분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한편으로는. 네. 그러면 새누리당에 경고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누리당 캠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 합류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그건 어찌 보면 완료형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고. 네, 그럼 네. 일회성이냐 이거죠. 근데 그렇게 그러시겠습니까? 참 소중한 분인데 네. 이럴때는 지금 최고 전략 단위가 만들어졌는데 거기 멤버가 되실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후보가 그 수시로 그 만나서 얘기를 나눈다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역사적인 큰 맥락을 짚는 일 네. 같은 것을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담론 수준에. 예. 그러면 그 얘기에서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게 지금 사실은 지금 단일화를 얘기할 계제는 아니라고 저도 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권자들의 대다수의 관심사는 거기에 쏠려 있으니까 그렇죠.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 그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한때는 안철수 후보의 멘토로 알려져 있다가 안철수 후보 본인 입으로 그분이 나의 멘토면 그런 사람 한 300명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윤여준 전 장관이 문재인 캠프에 합류를 해서 만약에 단일화 국면으로 넘어갔다고 했을 때 네. 그분이 어떤 의견을 표명하고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게 그 역사가 그렇게 한두 분의 의사로 뭐 움직여지겠습니까? 이게 단일화 국면은요, 사실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 안철수 교수께서 그러니까 정치 혁신이 국민께서 정치 혁신의 정도가 동의될 수준이라면 그렇죠. 예. 그럼 단일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정치 혁신은 이미 혁신과 통합과 민주당이 합쳐질 때 큰 방향을 이미 합의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오프 결합된 네트워크형 정당, 그래서 시민과 소통되는 정당, 네. 직접 민주주의가 가미된 정당, 이게 정해진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통합당이 아직 그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죠. 그러니까 온오프 결합이 됐을 때
꼭 필요한 게 모바일 투표 제도예요. 네. 그래야 이제 의사소통이 그러니까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근데 온오프 결합을 한다는 합의가 된 상태에서 툴이 모바일인데 네. 아직까지 정당 구조가 안착되지는 않았으나 툴만 적용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선을 거치면서 대선이라는 거는 양대 진영으로 총출동 국면이니까 이 과정에 민주진보 같이 지향하는 시민들이 네. 느슨한 네트워크에 형성되면 네. 이것이 토대가 돼서 정당 구조가 안착될 거라는 거죠. 음흠. 그러니까 이건 정해진 방향이고 네. 문재인 후보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정치 혁신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자면 김호기 교수, 이제 안철수 교수하고 합류하고 계신 김호기 교수라든지 안병진 교수도 뭐 자문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저 뭐 이렇게 들어서 본인한테 확인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본인 입으로는 중립입니까? 중립선언했다고 하던데. 아, 그래요? 그러면, 근데 안병진 교수 같은 경우도 늘 이제 네트워크형 정당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토론을 해왔거든요. 네. 정당이 어떻게 진화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거는 민주통합당이든 안철수 교수 캠프든 간에 이견이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일화 과정이라는 것은 그 정당 혁신의 내용이 안착돼 가는 과정이다. 그래요? 예, 이미 그러니까 수많은 토론회를 거치면서 합의된 내용이 있는데 네. 그거를 공식화하는 과정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좀 질문을 바꿔서 이런 세간에서 흔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정당 정치와 시민 정치의 결합 내지 통일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기계적으로 분류가 되면서 정당 정치의 표상은 문재인 후보, 시민 정치의 표상은 안철수 후보 이런 식으로 지금 표상화되어 있어요. 아니 근데 문재인 후보가 시민 캠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네, 그러니까 시민 캠프를 만들어서 시민의 뜻을 다 받아들여 소통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캠프까지 만드셨잖아요. 네. 근데 이 생각은 이미 민주통합당 통합할 때부터 혁신과 통합 그 공동대표로서 구상을 갖고 있었던 내용을 실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천을 보면서 안철수 후보 캠프 쪽에서 추가로 더 다른 변화를 요청할 게 있으면 모르되 이거 이상은 이미 다 토론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 이상 다른 요구는 없을 거로 예상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철수 후보가 그 민주통합당한테 요구했던 변화와 쇄신 이 카테고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문재인 후보는 정당 정치의 표상이라는 이야기에는 뭐냐면 어떤 시민들의 열망을 자신을 중심으로 담아내는데 일정하게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런 평가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게 요번에 이제 그 경선하면서 이제 108만 명이 참여를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저 개인이 가졌던 목표치는 못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처음에 200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예, 200만까지.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였냐면 인터넷 등록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IP 동일 투표가 이제 진보당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걸 막았는데 사실은 안 막아도 되는 거였거든요. 인터넷에서 등록을 하더라도 투표는 모바일로 하는 건데 모바일은 생필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100개를 모을 수가 없어요. 남의 거 한 시간이라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핸드폰으로 투표를 하시게 돼요. 각자가. 그래서 안 막아도 되는데 진보당 사태를 보면서 너무 조심을 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줄어들었지만 그렇게 광범위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후보를 선출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경선 과정 저도 최고위원 출마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민주당 활동한 분들 중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향해서 하시면 됩니다. 시민 전체를 향해서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게 당원 대의원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서 나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소해 하시는데 결국 이 과정이 민주통합당이 그동안 민주당 역사에서 가장 첨단으로 진화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 실제로 문재인 후보는 그 여망을 받아 아는 거죠. 이미 정당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이 제대로 못했느냐 또는 뭐 이게 구분할 수 있는 지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저희 이탈남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 무식함입니다. 그래서 단순 무식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단일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어떤 겁니까? 안철수 현상이 나온 거는 실제로
1월 15일에 민주통합당이 한 10%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주저앉았죠.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 네. 그때 실망을 안겨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1월 15일 그때 모습을 예. 구현해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래- 그러니까 예. 안철수 교수가 말씀 직접 하셨듯이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이겼으면 나는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광범위한 무당파층이 형성돼 있는데 네. 이 크게 보면 세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이 계시고 예. 정치에 관심이 있는데 오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세뇌라 그럴까요? 정치는 더러우니까 관심 갖지 마. 혐오증이죠. 혐오증 생긴 분들이 계시고요. 근데 또 하나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는 분들. 흡족한 당정이 없는 네, 거죠. 이런 예.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부류가 가장 지금 동력을 많이 갖고 그렇죠. 안철수 현상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안철수 교수께서 정치를 하시겠다면 네. 그 광범위한 무당파의 뜻을 정당 안에 구현해내야 네. 그 역사적인 착무를 하는 일인 거죠. 만약에 그걸 무시하고 그 무당파층의 그런 여망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무소속으로 활동하신다면 2017년에 우리는 또 안철수 찾아야 됩니다. 정당권 바깥에서. 네. 그러니까 안철수 교수께서 그 국민의 여망을 아신다면 정치 혁신, 정당 혁신 합의되는 내용 속에 네. 이 세력 통합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우에 이 무당파에서 정당이 싫어서 이렇게 희망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안철수 교수께서도 혁신된 정당 안으로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예. 무당파가 지금 여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게 움직여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꿈이 아니라 현실로서 판단해야 된다. 근데 지금 그 문성근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기까지의 내용은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 내지 의미가 될 거고 네. 좀 전에 여쭤봤던 것은 그렇게 해서 후보 단일화 판이 열렸는데 문재인 후보가 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근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근거는 뭐냐면 예. 지금 안철수 교수에게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경우에 이제 정당이 싫어서 그런 분들 경우에 어차피 안철수 교수 정당과 힘을 합쳐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현실적으로 더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일화 때 아무래도 정당 배경을 갖고 있는 네. 문재인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경우에 뭐랄까 그 사실 경선이라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이거든요. 힘들죠. 네. 어마어마한 수의 토론회를 해야 되고 네. 근데 그 과정을 꿋꿋이 거쳤고 그 과정에서 단련된 것이 보여요. 문재인 후보 경우. 문재인 후보께서?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나 예. 그다음에 지금 이 후보로서의 자세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안정감을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 거죠. 국민들께.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측면. 예. 그다음에 어차피 정당 안에 포괄돼야 된다는 것. 이것이 가미되면은 아무래도 그럴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너무 호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보면서 어떤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좀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눌하다. 말씀하시는 게. 그건 발음이 좀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그건 신체에 대한 이상한 얘기인데 그 내용 예. 그 내용이 어눌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문성근 대표께서는 진짜 연설의 달인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분 아니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아주 전문가 시각으로 봤을 때 꼭 그것이 어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꼭 그것만이 이야기가 아니라 탁탁 집어서 대중적 감성을 언어화해서 던지는 그래서 임팩트를 팍팍 주는 이런 점에서 아직은 좀 뭔가 어눌하다. 이런 평가를 하는 근데 사람들도 그게요. 있어요. 그 사실은 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하면서 2002년 대선하면서 이미 인터넷으로 많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대중 집회가 현저히 청중이 줄어들고 횟수도 줄어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 대선은 굉장히 줄 겁니다. 일종의 토크 콘서트. 그렇죠. 그다음에 간담회 형태. TV 토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생중계하면서 이렇게 전문직들하고 얘기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명되는 지금 세 분 후보, 세 분 다 일종의 대중을 휘어잡는 대중 연설은
좀 없는 분이에요, 세 분 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중연설을 한 한 번도 없죠. 기업도 없고. 네, 예. 한 번도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중요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시대가 그 대화와 네. 소통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연설과 주입이 아니라 네, 대화와 소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최소한 하더라도 똑같다. 세 명 모두. 세 분 중에서는 제일 낫지 않습니까? 지금? 이 판단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청취자 여러분들에 맡기도록 하고요. 네. 그 애당초 여론조사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좀 밀리는 걸로 여론조사 결과 네. 초기에는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그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된 후에 컨벤션 효과만으로 볼 수 없는 게 오히려 계속 상승 인류를 걷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단련, 예. 안정감, 예. 이게 확연히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이 용광로 선대위를 만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 말에 딱 부합하게 형성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지금 이견이 없어요. 선대본 구성에 대해서. 그래요? 없죠, 지금 나오고 있는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정말 잘 아우르고 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선거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결국은 어떻게 정당이 안착될 거냐. 네. 이것에 어차피 정당으로 수렴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꾸준히 상승 국면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네. 유권자들이. 네. 그러면 그 고민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고민 지점은 어디에 있다고 파악을 하십니까? 글쎄 두 분 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조금 아주 심도 있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평가를 각자 할 수 있는 지점이 있긴 있을 텐데 네. 전체적으로는 다 호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런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인데 그 민주당이 싫어서 예.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적인 안철수 후보가 불안해서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당 정치라고 하는 근간을 인정을 하면서도 네. 민주당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그 안철수 교수께서 정치혁신을 얘기를 했고 문 후보는 확연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정치혁신 미래 캠프에 이제 만들어지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겠죠. 적당한 시점에.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토론 또는 화답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단일화 국면으로 확 넘어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시점을 어느 때가 낫겠느냐를 양 캠프가 지금 각각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요. 네. 그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방식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요? 예.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2년을 보면 노무현 후보가 당내 경선을 거쳐서 4월인가 확정됐는데 후보가 그다음에 월드컵 끝나고 갑자기 떴단 말이죠. 정몽준 후보가. 맞습니다. 그리고 거의 막바지로 가니까 유일한 방법이 그거였어요. 예.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모바일 훈련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일화 방법은 여론조사 또는 정치적 담판 아니면 경선인데 네. 이미 경선에 대한 거를 다양한 거를 다 실험해봤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민주통합당 경우에 몇 달에 걸쳐서 100만 이상이 참여한 거죠.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여론조사로 한다. 이건 정치적인 논리가 안 맞는다는 것이고. 모양새도 좀 그렇죠. 아무래도 대선 후보를 뽑는 네, 그건 여론조사 정말 한 방으로 그건 좀 정치적으로 정말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예. 그럼 이제 단판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국민 보시기엔 단판이 멋있을 수 있으나 예.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세력 통합까지 가려면 네. 이 정치 혁신과 정당 혁신의 내용을 가지고 두 분이 합의하는 과정이 거쳐지면서 단일화가 돼야 세력 통합까지 가능할 것이다. 그렇죠. 라고 예. 본다는 그렇게 예상한다면 저는 경선 방식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선이 예전 경우에는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108만 중에서 당원을 이 20만이니까 빼면 88만인데 그때 앞으로 경선에 계속 투표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분이 28만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5만 선거인단이 이미 있어요, 민주통합당에. 그러니까 이걸 두고 예. 그다음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예. 추가로 선거인단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 받고 있는 동안에 토론회를 하고
그다음에 뭐 조국 교수 말대로 정치 콘서트를 해도 좋고 아무튼 그 과정을 하고 있는 동안 선거인단을 추가로 모집해요. 네. 그리고 전국에서 원샷으로 모바일은 이틀이면 됩니다. 원샷 경선밖에 없죠. 사실 네.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예. 순회 경선 안 되고요. 예. 그러면 투표를 한 이틀 정도를 잡으면 2, 3일 정도? 그럼 전국에서 이를테면 100만 이상이 얼마든지 그 경선에 참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갔을 경우에 새누리당 지지층들이 들어와서 역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네. 이걸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 역선택이, 그러니까 이 국민 경선 방식은 미국에서 거의 처음 도입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미국에서도 연구가 많았어요. 예. 근데 역선택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러고 실제로 역선택을 들어갔대요. 예. 결과적으로 손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사람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면 민주당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새누리당이 경선할 때 한 10만, 15만 정도 투표하셨습니까? 근데 이거는 역선택을 합시다라고 공개적으로 캠페인을 못 합니다. 해도 안 되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거는. 범죄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범죄라는 것을 선전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스스로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미미해서 별로 영향이 없을 영향이 것이다.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한 뭐 3, 40만 또는 100만 뭐 이렇게 되면 예.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면 안철수 후보 보고 당에 들어와라. 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한번 틀어서 네.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러면 그때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아니,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당 혁신의 내용에 대해서 그 합의를 하면 단일화 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합의하고 예. 그다음에 무소속으로서 경선을 합니다. 예. 문재인 후보와 이렇게면 예. 그렇게 하고 나서 만약 안철수 교수가 그 경선에서 통과된다면 선거에는 민주통합당 간판으로 나간다라는 사전 약속이 있어야죠. 그 조건이 달린다. 네, 그러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 조건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복잡해지죠. 경선적인 네, 네.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저는 그건 정말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예. 우선 그 선거 그 정당이 네. 투표소가 15,000개예요. 예. 지금 이번에 강남울 때문에 문제 많았지 않습니까? 예. 테이핑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투개표 참관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경험자가 네. 이를테면 한 5만, 6만이 필요한 거예요. 전국에. 전국 선거를 하려면. 실무적으로 동원돼야 되는 네. 사람들이. 그리고 245개 지구당에 유세차가 하나 있고 유능한 연사에 자봉의 당원들 해가지고 지역마다 한 10명 이상 필요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정당 보조금 문제도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을 당을 배제했을 때, 예. 어떻게 즐겁게 흔쾌히 협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불안해진다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예. 무소속 대통령 후보다. 예. 그랬을 때 지금은 정당이 싫은 측면이 있긴 해. 부족해서 희망을 그에게 보고 있죠. 안 교수께. 근데 그분께서 그런 희망을 안았으면 그 힘으로 정치 혁신까지 가야 되는 거를까지 원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보자면. 근데 그걸 안 하고 예. 난 몰라 그냥. 예. 이러신다면 예. 끝까지 지지를 해 주실까요? 선거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 예를 들어서 이제 같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아주 이제 그 핵심 고정 지지층들 같은 경우 회의에 빠질 수도 있다. 그렇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고정 지지층뿐 아니라 예. 그 안철수 교수에게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전 실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정리하면 문성근 대표의 말씀은 일단 두 분이 단일화 국면에서 정치 혁신을 이렇게 한다고 합의를 하고 그러니까 정치 혁신의 설계도를 그리는 게 되겠죠. 네, 그건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일단 하고 네. 그다음에 그 합의의 전제하에서 만약에 누가 단일 후보가 되든 민주당적을 갖고 대선을 치른다. 네. 이것까지 합의를 봐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단일화 원샷 경선으로 가자. 네. 이런 이제 그 지금 제안이 저의 구상인 거죠. 그렇죠. 뭐 이게 예. 이건 뭐 지금 뭐 백가쟁명 아닙니까? 백가쟁명이죠. 예. 근데 민주통합당 안에서는 좀 이 문성근 대표 이런 그 제안에 대해서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 뭐 제가 많이 얘기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강연에서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예. 모든 분들이 그거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다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아주 층층이 많은 안이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또 하나의 가능성은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그 초기 단계니까 이제 뭐 11월 초나 이렇게 넘어가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중에서 지지율 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진다. 확 기울어져 버린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독자 논리가 더 이렇게 그 득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3자 대결이요? 예. 뭐 역사에 맞아 죽을래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예. 근데 87년하고 다른 거는 예. 그 두 양김은 예. 60년대부터 정치를 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력이 완전히 다른 세력. 그거는 50년대 민주당 신구파의 계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누적돼 있는 상태였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직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 캠프를 유지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단일화가 어려웠죠. 근데 이 두 분 다 그런 그러니까 몇십 년 된 계보가 아니고 네. 이제 방금 시작한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87년 역사의 후과를 아직도 우리가 고통스럽게 겪고 있는데 정말 그럴 거라고는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3자 구도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네, 안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를테면 이제 뭐 현격하게 벌어질 때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미 그냥 가고 있잖아요. 추세가 이렇게 보이고 있지 뭐 폭락을 한다든지 폭등한다든지 이런 건 이미 없다. 그렇죠. 예, 이미 예. 결판 난 거잖아요. 이제 추세가 있는 거죠. 네. 이 추세와 그다음에 정당 혁신이라는 정치 혁신이라는 내용 요게 딱 남은 겁니다. 지금 앞으로 과정에.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캠프에 참여를 하셨으니까 네. 문성근 대표께서 보실 때 문재인 후보가 다른 두 후보에 비해서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뭐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그리고 유권자들한테 이 점은 정말 문재인 브랜드다라고 예. 그러니까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뭘까요, 그게? 그 참여정부 5년의 국정의 깊이 관계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정책에는 찬반이 있는데 그걸 다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에 치 떨리게 반성을 한 거죠. 그래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그 노무현의 한계, 참여정부의 잘못된 미숙했던 부분 또는 잘못했던 부분, 미진했던 부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게 반성, 성찰을 했다. 그것이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재인 선대위의 그 시민 캠프 공동 대표를 맡으신 문성근 민주당 상임 고문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팟캐스트 인문학 1위 최진기, 인문학의 자존심 강신주. 매력 있는 진보 조국과 88만 원 세대 우석훈, 재벌 개혁에 앞장선 김상조. 우리 시대 멘토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스쿨.오마이뉴스.com에서 지금 확인하세요. 학교 밖 강의실 오마이스쿨.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이털남 마음에 드시나요? 응원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이털남을 만들고 있는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한 달에 10,000원으로 참 언론을 키워가는 기쁨을 누리실 겁니다. 오마이뉴스 메인면 왼쪽 상단에 있는 10만인 클럽 버튼을 누르시고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733-5505로 전화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털남과 오마이뉴스의 배우가 되어주십시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가운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 문성근 시민캠프 공동대표의 말이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 이털남은 조만간 그리고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안철수 캠프 인사도 불러서 같은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털남 김종배였습니다.